이 비상계엄 세력 이 오판한 것이 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줄 것이라는 걸 전제하에 한 거거든요. 네. 군이 안 움직인 겁니다, 결국. 여야 대표가 모두 다 오늘 밤을 비롯해서 언제든 다시 계엄령이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내일 탄핵을 이제 표결하지 않습니까? 하게 된다면 오늘 밤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일 네.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김용현 장관을 전 장관을 내란죄로 해서 반드시 최고형으로 그 최고형을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세상에 이 일에 본인도 뭐 책임을 느낀다면서요. 그런데 공간에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공간에서 방을 빼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거기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계엄 당시에 우리 계엄군을 움직였던 주요 지휘관들이 하나둘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국정원 1차장은 홍장원 차장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 싹 다 정리해라 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늘 이 홍 차장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의 민주당 김병기 간사 3프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간사는 아니고요. 네. 오늘 1일 간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사흘째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보위 사안이라는 게 또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어떤 것은 또 전하실 수 없는 내용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뭐 최대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사안이 엄중해서 최대한 좀 많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 홍 차장은 국정원 출신이시니까 혹시 그 전에 국정원에 몸담고 계실 때 알고 있던 네, 오래된 사이입니다. 네. 네. 뭐 한지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가까운 지인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다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 차장이? 뭐 자기가 본인이 아는 거는 최대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성격을 가진 위인이고요. 사실에 근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차분하게 오늘 홍 차장이 밝힌 내용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그날 밤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계엄 선포되기 전에 전화가 왔었고 전화를 못 받아서 본인이 전화를 했더니 한두 시간 후에 그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네. 그래서 영내 국정원으로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4차례인가 통화했다고? 뭐 그 당일날은 한 3차례 통화했고요. 그 3차례. 다음 날에 네. 다음 날까지 하면 4차례 통화한 겁니다. 보안폰이라고 합니까? 안보폰이라고 합니다. 안보폰이라고 하면 특별한 전화기로 하죠. 그렇습니다. 비화가 되는 폰이고요. 네. 그런 일반 폰이랑은 통화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결된 사람들끼리만 통화가 되는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로.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국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다시 와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네.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 네. 자금이면 자금 그리고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방첩사가 뭘 하는데 그걸 지원해라. 그렇습니다. 무조건 지원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네. 또 이제 업무 보조면 업무 보조, 뭐 조력 이런 거 다 지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첩사령관의 통화를 했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계엄이 선포되니까 통화는 했었는데 네. 맨 처음에는 방첩사령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 방첩사 도우라고 지시받았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굉장히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네. 근데 도움 청할 거 도움 청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계엄이 선포된 이후입니다.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 급박했던 시간에 그렇습니다. 네. 그 한밤중에 네. 그래서 방첩사령관은 뭘 요구한 겁니까?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거는 구체적으로요. 지금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네. 무엇보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네.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차장의 육사 후배입니다. 네. 저 중앙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소재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 즉 위치 추적 정확하게는 검거 지원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선으로 명단을 갖다가 불러주려고 하길래 안보폰으로 하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랬더니 안보폰이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방첩 사령관과는. 네. 그래서 사람을 직접 보내라 그랬더니 그럴 시간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거죠. 그럼 그냥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렀는데 중간에 적다가 네. 이게 완전 미쳤구나. 표현을 갖다 좀 거칠게 하겠습니다. 그대로였으니까 이거 완전 미친 액수구나. 그래서 적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대충 기억하기로는 한 18명 정도 되지 않나. 16명에서 18명 되지 않나. 근데 다 못 적고 네. 저희가 아는 인원은 한 13명 정도 됩니다. 누구입니까? 뭐 1번이 이재명 대표고요. 저희 네. 대표고요.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김민석, 뭐 호칭 직책은 네. 생략하겠습니다.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최고 형님입니다. 네.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그리고 선관위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총위원장인데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인지는 기억을 갖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총 인원수라면 한 13명 정도 기억을 해낸 거죠. 그러면 홍 1차장은 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사태 파악이 됐고 네. 이건 지시를 못 따르겠다 이렇게 네, 생각했다는 그렇죠. 겁니까? 왜냐하면 자기 주장. 근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네. 아무리 뭐 대통령 지시상이라 하더라도 직무 범위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시받은 내용을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고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화가 소재 파악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계엄 논의를 하는 국무위원 회의에 배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돌아와서 조태영 원장이 돌아와서 정무직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1, 2, 3차장 기술실장 네.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개최 끝난 이후에 그때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로 그 계엄이 선포되면 국정원에서 할 일이 뭔지 좀 각 부서별로 좀 이렇게 보고를 갖다가 할 것 뭐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난 후에 한 10분 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혹시 지시 받았냐? 뭐 특별히 받은 거 없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면 네. 한동훈 그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권고하라고 그런다. 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더랍니다. 그건 조태영 내일 아침에 원장이? 내일 네. 아침에 얘기하자.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지시사항도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그래서 보고는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짐작컨대 조태용 원장은 당시에 계엄이 나고 조태용 원장도 최대한 그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회피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성격이고요. 또 외교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게 유추해 봅니다. 본인도 네. 홍장원 1차장도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납득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정원 1차장이 국내 파트인가요? 국내 파트라기보다는 네. 이제 대테러, 방첩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네. 해외. 1차장이 전화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국정원장이라면 최대한 그 지시 내용을 자세히 듣고 실행하려고 했을 텐데 네. 뭐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네. 회피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좋게만 저는 보이지 않는 게 그걸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죠. 이거는 그 국정원의 업무 직무 범위를 아무리 계엄이라도 직무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당시에 그 부서장들이 전부 소집 비상이 돼서 소집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차장 산하별로.
그러면 그 정무요직 회의에서 명확하게 그런 걸 가름말을 타줘야 정무직들이 그러니까 차장급들이 그 부서장들에게 업무를 어떤 걸 해서는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해서는 안 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런 지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 차장은 여기서 아무 지시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시샘말로 본인 표현대로 하면 시샘말로 쌩깐 거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렇죠. 그러다가 네. 그것이 계엄이 해제되고 그냥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아무 지시도 안 하고 있다가 네. 계엄이 이제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해제되고 그냥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한 결과 사실로 네. 보입니다. 16명이나 18명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하는 것 자체도 불법입니까? 그럼요. 그거는 저 민간인 사찰. 중대한 네. 저 범죄죠. 그거 자체로 지금 이게 불법을 형성하죠. 네. 이게 저 범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범죄자라고 무엇보다도 해도 지금 대공수사권이 없어서 그걸 할 수 있. 범죄자면 대공 관련 범죄자 그 관련된 것만 할 할 수 수 있는 있습니까? 거죠. 예, 그렇죠. 국정원은 그 기능은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러면 거기서 거부한 건 이분들이 범죄자라는 어떤 정황도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 적다가 적지 않은 것이 네. 이분들이 그런 게 아예 상관없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인 대표 정치인입니다. 거기 네. 한동훈 대표도 네, 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렇게 폭발력이 큰지 바로 알아챈 거죠. 그래서 홍 차장은 그 방첩사령관 중앙고 출신 그 뭐죠? 저 방첩사령관에게 아니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의원님께 말할 때 뭐 그렇습니다. 보고 미친 네. 뭐라고 X. 육두문자를 날렸 네. 네. 그런 표현까지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오늘 보고 그러니까 과정에서도 강하게 그랬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강하게 그렇습니다. 뭐랄까 부인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네. 무엇보다도 이제 국정원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30년 동안 국정원의 지난 30년을 근무한 그 홍 차장이 근무한 기간을 보면 탈정치와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런데 홍 차장의 성향을 보면 보수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국자거든요. 네.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네. 그 근무 경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잡은 이 정권에서 그 국정원이 정치화로 들어가는 걸 갖다 용납할 수 없었겠죠. 저한테 실제 그런 뭐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탄핵이 되면 결국 어떤 특정 뭐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 대표가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되냐. 우리는 정치를 모른다. 네. 단 대통령이 국민한테 총을 갖다가 겨눠도 되느냐. 그건 안 된다. 뭐 명확하게 얘기를 갖다 자기 스탠스를 잡은 거죠. 네. 일부 보도에 보면 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사안의 발언 같은 게 있어서 조태영 원장이 해임을 건의했다던가요? 그래서 사표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고. 조태영 원장이 오늘도 그렇게 보고를 하던데 네. 납득이 솔직히 잘 안 갑니다. 제가 그 국정원에서 인사를 했었거든요. 물론 조태영 원장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제가 한번 그 전후 관계를 갖다 말씀드릴 테니까 네, 어떤 게 네. 맞는지 네. 한번 그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장원 차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용산이 경로했다. 용산에 있는 뭐 대통령 또는 용산이 뭐 아주 그냥 뭐 노발대발했다. 홍 차장 때문에 이 계엄이 실패했다. 홍 차장이 위치 추적만 해줘서 사람들을 사전에 검거만 해서 주요 인사들을 검거만 했어도 이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실패했다. 당장 경질시켜라. 네. 이래서 어제 원장이 불러서 사표 내라. 그래서 사표를 갖다 제출했다. 그리고 그랬는데 오늘 10시에 이임식까지 다 마쳤답니다. 네. 이임식 마치고 짐 싸고 있는데 원장이 다시 불러서 뭐 처음처럼 제가 여기다가 그건 적어놨는데 네. 한번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용산 입장에서는 말 안 들었으니까 내보내라.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조태용 원장이.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 들어도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도 그거는 사표가 반려됐으니까 다시 딴짓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본인이 뭐 반발 동향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반면에 조태용 원장은 그 홍장원 차장이 자기한테 뭐 본인한테 사표를 반려한 사유가 예, 본인한테 와서 안보가 중요한데 초당적 이런 단합이 필요하다 당간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북한 상황이나 이런 걸 갖다가 보고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네. 게 어떠냐. 왜냐하면은 그 지금 야당에서 북한 문제를 자꾸 확대해서 얘기를 하니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정무적 참모 조언을 갖다가 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이 단순히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건 정치적 중립면에서 1차장의 행동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12월 5일 날 대통령에게 그 교체를 건의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오케이를 하셨다. 그런데 원장이 그래서 사직원을 내라고 그래서 사직원까지 내고 다 끝났는데 오늘 다시 이 발언은 뭐 조태용 원장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같이 일해보자. 그렇게 오늘 다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반려를 한 거냐 아니면 그 사표가 펀딩된 그러니까 지금 네. 펀딩된 상태냐. 그러니까 펀딩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이런 거죠. 홍 차장은 아니 내가 근무한 지가 몇 년인데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며칠을 더 차장한테 현직 그 차관급 차장한테 며칠 더 근무하자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잘 그런 게 해보자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나는 그랬다 그렇게 조태용 원장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오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조 원장은 맞는지. 왜 용산의 지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왜 곤혹스러운 거죠. 본인이 책임을 지려고 본인이 그 용산에서 그렇게 노발대발해서 해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정치적 중립 예를 들면 왜 야당 대표에게 그런 걸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야당 대표에게 설명을 하라고 제안을 그러냐. 하느냐. 네. 그런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그 한마디를 듣고 지금 1년 몇 개월간 잘 같이 근무해온 직원 그 1차장을 갖다가 경질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질문한 중에 혹시 한동훈 대표에게 말한 적 있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오늘 뭐 언론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뭐 그런 걸 갖다 했다 뭐 이런 시각이 그것도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예. 소지가 있으니까. 근데 네. 한동훈 대표에게 저는 결코 얘기한 적 없다. 만약 한동훈 대표를 사전적으로 접촉했던 건 정치적 중립 위반의 소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결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국정원 1차장이 정치인들하고 통화하는 게 문제될 수 있습니까?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겠죠. 네. 특별한 그러니까 있다면 공식적인 보고 있다면 정보위 와서 보고하고. 그러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자리 네. 뭐 설명해야 될 그 무슨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빼놓고는 정치인을 되도록이면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네. 영화 보면 국정원 사람들 뭐 정치인이든 누구든 정보를 위해서는 만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뭐 이전에 그 국내 정보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것은 거의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근데 홍 차장이 의원님께 그러니까 오늘 보고하면서 간담회 형식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보고라는 네. 용어가 맞습니까? 이게 뭐 이 언론에 난 네. 내용에 대해서 정보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니 본인이 와서 상세히 그러면 설명하는 자리. 보고를 하겠다. 네. 네 보고하는 자리에 여야 그 간사들도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옆에 같이 했습니까? 조태용 원장.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따로따로 받으셨습니까? 홍 차장이 먼저 다 하고 네. 그 다음에 조태용 원장과 이 차장 그리고 기조실장이 들어와서 배석한 가운데 조태용 원장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데 뭐 그게 그닥 부딪힐 게 없었던 게요. 네. 홍 차장이
방첩사령관한테 들었던 얘기는 그거는 저 원장은 전혀 모르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네. 그 대통령과 대화 내용도 전혀 모르는 내용을 알 수는 없죠. 보고 받은 게 다야 되는데 보고도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네. 그 내용이었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고기였거든요. 고기가 내란죄가 완전히 저 형성되는 그런 네.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부딪히는 거는 없었습니다. 조태용 원장에게 왜 그날 홍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실행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자기가 국무회의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들었고 네. 그래서 별로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북한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한마디로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보고를 갖다가 회피를 계속한 거죠. 네. 보고 받는 걸 보고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할 수도 없고 안 이행할 수도 없고 책임도 져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이미 들었다면 사실 국무회의에서도 본인 주장으론 네. 국무회의에서도 자기 본인은 어떤 뭐 특정 정치인을 체포하라거나 뭐 구금하라거나 이런 얘기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얘기가 빠진 게 있는데 방첩사령관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방첩사령관이 그 정치인들을 1차, 2차 뭐 이렇게 1차 구금, 2차 구금 이렇게 축차적으로 검거해서 네. 방첩사에 구류 시설을 만들어서 구금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금할 예정이다. 네. 이런 내용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첩사에 진짜 실질적으로 그 구금 시설을 갖다 미리 만들었는지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방첩사령관이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구금 시설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날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네. 지금 그 방첩사의 구금 시설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다 있었을 그렇죠. 수 있네요. 네. 보통 이렇게 해서 150명이 잘 모여서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 여당 몫인 저 주호영 저 부의장님은 논외로 하고 저희 그 우원식 의장과 저 부의장 저희 여당 부의장을 만약에 그 국회로 오시기 전에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지 구금에 성공했다. 네. 그럼 개의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개의를 못 하면 그게 며칠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저희가 해제 요구를 못 했을 겁니다. 네. 그 해제 요구를 못 할 때 본인들은 며칠 상간에서 많은 일을 갖다가 해치울 수도 있었죠. 어제 공교롭게 그 자리에서 김민석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만 40여 명을 손을 붙잡아야 이게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말 국회의원들을 뭐 50명, 60명씩 잡아서 구금하려고 했을까 했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장단만 데리고 가버려도 의장단만 무력화시켜버리면 네. 그거는 며칠은 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워낙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그걸 알았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일면에는 그 위에서의 지시와 달리 현장 지휘관, 적어도 현장 지휘관들은 이 계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소극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예하의 공수일 특전 여단 단장도 이야기하는 물론 본인의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의도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겠죠. 숨어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저 별들이거든요. 전부 장군급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장에 투입되었던 적어도 중령 이하의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비판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수 여단장도 그렇고 예를 들어 실탄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져갔지만 지휘 차량에 놔두고 절대 불출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실탄을 지급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공포탄을 가져가면 어떻겠냐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설명들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어떤 사안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되고 또는 지시를 불이행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지휘관들이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씩 이 비상계엄 세력 이쪽들이
오판한 것이 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줄 것이라는 걸 전제한 거거든요. 네. 근데 군이 안 움직인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현장 지휘관서부터 시작한 다수의 진짜 움직여야 될 군이 안 움직인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가장 그 수뇌부들이 오늘만 해도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국회 특히 민주당 김병주 의원 앞에서 유튜브를 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저는 뭐 저도 봤는데요. 적어도 특수전 사령관은 입이 100개라도 그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특수부대이기도 하지만 네. 특수전 사령부 특히 일공수 이런 공수부대들은 광주에서의 트라우마가 있는 부대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부딪혀 가지고 이 그 시민의 저항을 갖다 만약에 뚫게 됐다고 하면 엄청난 그런 피해가 양산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대는 재기 못 합니다. 광주에서 이것도 영원히 지금 남아 있는데 네. 그 부대를 갖다 또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기본적인 자격도 못 갖춘 거죠. 근데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그 부대밖에 없었겠죠. 국직 부대들이니까. 네. 그렇지만 국직 부대를 동원할 부대가 있고 동원하지 않아야 될 부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대를 동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정말 당사자 중에 당사자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그러니까 오늘 밝힌 내용 중에 핵심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화해서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다시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렇다. 확인을 해버렸어요. 네. 그럼 이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첩사의 구금시설을 갖춰놓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딱 맞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뭐 그거는 방첩사령관 자체가 홍장원 차장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홍장원 차장이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명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 그런 뭐 그 위치 추적을 해달라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실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1시간, 2시간 전쯤에 이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모두 직무정지가 됐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직무정지가 됐고 그래서 지금 홍장원 차장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홍장원 차장이 사의가 반려돼서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걸 반려한다고 했던 거는 이러한 그 보고나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려는 거였는데 이미 그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아마 해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 홍장원 차장이 얘기했던 것은 본인이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세력이 네. 반드시 조금의 힘만 있으면은 다시 2차 계엄을 갖다가 할 거다. 그 예로 이 3명의 오늘 직무정지된 그 3명의 사령관을 비롯해 가지고 그 라인들 중에 그 라인이 모두 육사랍니다. 네. 근데 선후배 사이로 끈끈하게 맺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말로 이게 2판 4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이 내란이 성공 못하면 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성공하려고 별짓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굉장히 염려했었는데 다행히 그 3명이 홍장원 차장이 보고를 한 후 한 몇 시간 만에 그런 것이 돼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그 중에 오늘 당시에 있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말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어떤 언론은 폭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언론은 증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던데 이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털어놓고 있고요. 방첩사령관은 입을 다물고 있고. 하지만 다른 분이 그걸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여야 모두 여야 대표가 모두 다 오늘 밤을 비롯해서 언제든 다시 계엄령이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만약 있어요. 하게 되면은 네. 내일 탄핵을 이제 표결하지 않습니까? 탄핵 여부를.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오늘 밤이 제일 위험한 어쨌든 하게 된다면 오늘 밤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일 네.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의원들 전원이 지금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입니다. 정보위에 계시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정보기관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의원님 들으시기에 물론 뭐 안보상 밝힐 수 없는 건 안 되겠지만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그것 때문에 다시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원님 혹시 갖고 계시는 정보가 있습니까? 그 정보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생각했던 국민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네. 했거든요. 그럼 2차를 그렇기 때문에 2차는 안 할 거야? 그게 가능한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2차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이걸 대비를 하고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못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특전사령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거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에 있는 축구장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차를 갖다가 배치해 나가지고 못 앉게 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조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헬기 내려오거나 군 트럭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주차장을 다른 차로 막아놨습니까? 예. 그 성정으로 볼 때 네. 대통령의 성정으로 볼 때 안 된다는 얘기를 배제를 해야 됩니다. 되게 하려면 되게 할 텐데 어떻게 하고 어떤 요소가 빠져 있는지 군을 갖다가 지금 직무 정지시키고 네. 국방부 차관은 절대로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빠진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는 거야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하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군을 동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못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계엄을. 그러니까 일단 계엄을 다시 시도한다는 건 그러니까 선포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오늘 밤이라도 탄핵안 가결을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저녁 7시로 알고 있는데요. 탄핵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탄핵안을 표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최대한의 이 협상과 그리고 이 분위기를 무르익게 해서 그 여당조차도 이걸 탄핵을 해야 되는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동참하게 해서 탄핵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럼 지금 당시 주요 지휘 라인에 이제 국방부 장관은 사직이 됐고요. 네. 해임이 됐고 주요 지휘 라인이 하나씩 다 직무정지가 됐는데 국방부 차관이 국방부 장관 직무 대행을 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지금 안보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명확하게 그런 그런 걸 밝히고 있고 또한 그게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차관이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차관을 대통령이 바꾸기 전에야 네. 그럼 하는데 다행히 처음부터 굉장히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고 홍 차장의 얘기를 들어도요. 홍 차장과 지금 국방부 차관이 육사 동기생입니다. 네. 그래서 홍 차장도 제일 먼저 이 계엄 문제가 났을 때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방부 차관이 전혀 모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네. TV를 켜봐라 이렇게 했을 정도로 네.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비상계엄에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엄 사령관이 된 육군 참모총장도 본인 주장대로라면 계엄이 발표되고 벙커로 가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거는 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려면 네.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 하면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에서 보니까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겠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얘기하면 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법 위반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홍장훈 차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개입이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다. 네. 그냥 한 말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입니까? 혹시 다른 뭐가 그것이 있으니까 제일 염려가 의원님께. 된다. 네. 그 구성 요소로 볼 때 그러니까 김용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현 그 장관이 물러났지만 네. 그 후임자가 보면 최병혁 그 후임이 그 윤석열 대선 캠프의 국방 포럼의 주요 멤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우디 대사로 임명됐는데 김용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후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의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살아있는 한 결코 안 침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우려를 할 때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모두 그대로 있다. 네. 이것이 좀 전제가 됐었는데 다행히 그 직무 정지가 돼가지고 좀 한숨은 돌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전 세계 모든 대통령이 자기하고 결이 같은 국방부 장관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이라서 그렇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국무회의 당시에 참석자 11명이 확인됐습니다. 네. 혹시 들으셨 방금 나온 기사를 보면 뭐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저 법사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자기 네. 저 갔다고요,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갔다 안 갔다 이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지 아직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가지 않은 국무위원들 보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육부총리가 안 갔고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여가부 장관은 지금 대행이니까요. 네. 환경부 장관, 김문수 장관도 가지 않았더라고요. 고용부 장관이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지 않았고, 해수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가지 않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가지 않았고, 과기부 장관도 가지 않았습니다. 10명. 이건 확인됐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아주 시급한 일이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했는데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지 않고 안 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제한됩니다. 예. 이게 가능한 알고도- 것인가? 10명이나 알고도 안 갔을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긴급하게 소집을 하다 보니까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실을 그렇지만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10명의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네. 이 과정이 절차상 또 법리적으로도 이 계엄이 선포되고 집행되는 그렇죠. 과정 모두 다 네. 많은 부분이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계엄 선포 요건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그건 뭐 너무나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네. 뭐 이거니까요. 그다음에 계엄 선포 공고도 위반이 된 거죠.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뭐 계엄 사령관 이런 걸 갖다 공고해야 되거든요. 공고하지 않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엄 사령관 임명 절차 위반이 있죠. 무엇보다 국회 통고도 위반된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데 네. 비상계엄령 선포 후에 국회 통고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게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국헌문란이죠. 그리고 뭐 아까 저 국무위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무위원들이 그 회의석상에서 어떻게 발언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도덕적 비난과 이런 그런 걸 갖다가 묻고 말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법적 조치까지도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별론의 문제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그런 일이 없거든요.
다음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법적 조치가 따라올 수 있다. 네. 그럼 적극적으로 정말 반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듣는 거로는 시중 언론에 나온 거와 달리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반대했던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아까 윤 대통령의 성정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반대한다고 이게 말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말려야죠. 네. 그래도 그게 말려야죠. 법적인 책임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렇게 법적인 책임이 앞으로 이걸 통해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의 그러니까 한계 네. 이런 것들이 또 정해진다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죠. 오늘 곽종원 특전사령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작전 수행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어디냐, 수행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한 번 전화했다고 본인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인수 그러니까 육참 총장, 그러니까 계엄사령관과는 7번에서 10번 사이에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미루어 짐작하면 용산과 김용현 장관은 그 시간, 그 1시간 아니죠, 한 155분 그 사이에 군이 빨리빨리 이게 도달하지 못하고 작전이 수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우- 검거 작전이 애가 탔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검거 작전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데 대한 그런 애가 탄 거겠죠. 네. 목표가 국회였으니까요. 선관위. 근데 선관위는 본인들이 가서 압수를 갖다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선관위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건 좀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이 아직도 용산의 한남동의 국방부 장관 공간에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장관이 물러나면 한 달 안에 방을 빼면 된다면서요. 집을 빼면 된다면서요. 이게 신병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죄로 해서 반드시 최고형을 받아야 되고 그 최고형을 사면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세상에 이 일에 본인도 책임을 느낀다면서요. 그런데 공간에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공간에서 방을 빼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집이 없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 더군다나 출국 금지 됐으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김용현 장관이 가장 중심에 있었다. 가장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저는 일부에서 나중에 다 밝혀야 될 얘기지만 본인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건의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하도 그러니까 건의의 형식을 빌려서 한 거죠. 그 건의를 갖다가 대통령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건의해가지고 관철시켰다고요? 그런 일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7월에 이 국방부 장관이 이제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렇게 인선이 되고 이 과정도 그러면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계엄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계획된 개편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일주일 전만 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늘 이제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안에 찬성할 입장을 보였고요. 지금 8석이 필요한데 이제 정확히 진짜 딱 24시간 남았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7시, 저녁 7시에 표결을 한다면요.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이라는 걸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통과가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에도
그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정말로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는 걸 갖다가 좀 더 알게 하려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끝까지 설득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국회로 오셔서 이 국회주의에 오셔서 이 탄핵의 열풍이 탄핵을 위한 염원이 이것이 한 당, 뭐 야당만의 그런 몫이 아니다. 네. 그런 걸 갖다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특이 동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정원에서 그렇게 보고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냥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북한이 특이 동향을 보일 이유가 없죠. 북한은 지금 그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아마 도발을 할까봐 겁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좋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지금 북한이고 그런 걸 하나씩 다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엉뚱하게 만약에 그 국지전이나 도발이 된다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테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려를 할 테고 그럼 그동안 받기로 했던 많은 군수 물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식량은 뭐 받는다 치더라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차질이 올 테고 가장 염려하겠죠. 그런데 우리 뭐 여기가 계엄이나 이런 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특이 동향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우리가 예측하는 거하고 늘 북한 정권이 우리가 예측했던 거와 뭐 전혀 다른 행태를 보였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예측 가능한 사회입니다. 예측 가능한. 오히려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북한이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괴뢰 집단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네. 다른 저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안정된 정치 체계를 갖다가 유지해 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변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 없거든요.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들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능력이 있는 저 테크노크라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드는 예입니다만 우한 코로나 사태 때 중국이 우한을 봉쇄하기 전에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서 국경을 봉쇄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게 어떤 테크노크라트 집단이 네.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못 막는다고 판단을 했고 이것이 상당한 시스템을 거쳐서 그러니까 잘 정비된 시스템을 거쳐서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통보가 됐을 것이고 네. 김정은이 회의를 통해서 본인은 모르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다. 판단하자마자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아주 신속하게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국경을 봉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에 대한 아무 그 인프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그 피해가 적었던 나라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북한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판단하는 게 1년 전이 아니거든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결정되는 거거든요. 뭐 군사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4조 예를 들면 뭐 원조 뭐 예를 들어 뭐 등등 이걸 갖다가 다 받아 지금 몫을 챙긴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 9월에 적어도 8, 9월에 되면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되면 이 전쟁은 조기에 끝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단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정보기관에 몸담고 계셨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모신 이유가 홍장원 차장이 국정원 1차장이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고 이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요인들 16명에서 18명을 체포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력을 해라라는 걸 직접 국회 정보위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상히 좀 듣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정보기관에 계셨었고 오늘 또 정보기관에 그 후배의 진술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판단하고 이행하지 않고
이제 직을 그만둔 형태인데 뭐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요. 그 정보기관이 탈정치화에 탈정치화를 위해서 노력한 그 정보기관이 그걸 좀 훌륭하게 잘 지켜낸 그 후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고맙다. 네. 칭찬하고 싶고요.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해준 그 용기에 저는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위에서 물론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움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말 부수장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판단을 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던 기관에서 후배고 황장원 차장이요. 그래서 아까 애국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살아온 발자취를 제가 아니까요. 네. 보수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애국자이면은 틀림없는 그런 훌륭한 간부입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까지 딱 24시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우리 국회 정보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뭐 어려운 자리인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